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발 불법 대북 송금 연루 의혹에까지 휩싸이자 민주당이 장외 집회는 물론이고 국회 내 농성까지 불사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부터 당권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한 것을 계기로 친윤계가 노골적으로 안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친윤계의 비주류 찍어 누르기는 처음이 아니죠. 이미 이준석 축출, 유승민, 나경원 주저앉히기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집단 폭력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친윤계가 미는 후보에게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연초 전국의 블랙홀이 되다시피 한 이재명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의 대북 커넥션 의혹이 첫 소식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직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수백만 달러를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반국가적 행위로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잇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그런 진술을 내놓고 또 언론이 새로운 사실과 또 주장들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결국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역시 이 대표를 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요. 지난달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한 뒤에 구속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최근 잇따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들을 내놓으면서 수사의 칼끝이 점차 이 대표를 좀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또 추진했던 이 대북 사업들의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 보면 결국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대북 사업들은 일종의 차기, 그러니까 지난해 치러진 대선 플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7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3위를 한 뒤 2018년에는 경기지사에까지 당선되면서 당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친문계 유력 주자들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각각 성폭행 혐의와 드루킹 사건 등으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이 대표의 주가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한 발 더 다가선 상황이 되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경기도정을 뛰어넘는 좀 더 큰 규모의 업적이 필요했고 그런 흐름에서 이 대표가 대북 사업에 공을 들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선 소감에서부터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경기부지사직을 신설해서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이런 대북 사업들을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했는데요. 관련해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밝힌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그 역할 중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무직으로 이제 평화부지사 자리를 만든 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는 이 대표가 추진한 이 경기도 대북 사업에 정부의 공식 통로인 통일부가 아닌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 그리고 아태협이라는 민간 단체가 끼어 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017년 대선 경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고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후보와 맞붙으면서 이 정권 주류였던 친문 진영과 다소 껄끄러운 사이였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포함이 됐는데요. 경기도가 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북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방북단에서 제외된 직후에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8년 11월 이 아태협과 공동으로 남북 교류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행사 비용의 일부를 쌍방울이 지원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화영 전 의원을 이제 평화부지사로 발탁한 것도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친문계와 갈등한 이 대표가 이 친문의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 이화영 부지사를 발탁해서 대북 사업을 맡김으로써 결국 이제 이해찬 전 총리를 다리로 해서 친문에 구애하면서 동시에 또 친문계의 대북 유화 정책까지 승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 이 대표는 행사를 위해서 경기도를 찾은 북한 인사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행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이 논의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에서 열렸던 남북 교류 행사 당시 이 대표의 모습 보시고 이화영 전 부지사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십니다. 우리가 기여한 거죠, 뭐. 우리도 거기 참가를 했으니까 오늘 좋은 거 봤습니다. 제가 윤도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평양을 방북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네, 하지만 행사가 열린 다음 해인 지난 2019년 2월 이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났는데요. 이때 남북 관계도 경색되기 시작했고요. 이 대표의 방북 추진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 대표를 포함한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을 북한 측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을 수신자로 한 초청 요청 문건만 모두 5건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특히 2019년 11월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어서 일각에선 이 대표가 쌍방울을 통해 방북의 돌파구를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오히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던 시기에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런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에 경기도가 방북을 추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다. 이건 결국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이 별로 근거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 TV조선이 경기도가 2019년 5월에 작성한 해외 출장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서 논의한 16개 대북 협력 사업 진행 상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결과 첫 번째 항목에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 북한 관광 또는 기업단 고찰단과 함께 방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협력 사업은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북측과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됐던 시기에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해봤는데요. 이와 상반되는 정황이 문서로 확인된 셈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11월, 12월인데요.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하노이 노딜 이후 한 10달 좀 지났을 때거든요. 대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을 시기였는데
과연 헬리콥터 띄우고 퍼레이드할 그런 상황이 됐겠냐 객관적으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대북 사업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민간 기업가인 김성태 전 회장은 왜 이 대표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 그 배경이 또 궁금해지는 건데요. 결국 이제 쌍방울의 사업상 이해관계가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과 맞아떨어졌을 가능성,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 사업에 돈을 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인데요. 지난 2018년 쌍방울이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 면담을 시도했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쌍방울 보고서에는 경기도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땅도 20년 무상 대여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되는 등 사업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은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 사업인 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준 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도내 사업권을 챙겨주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도내 사업권을 주려 했다는 의혹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대거 동원한 정황, 또 이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북으로 보낸 것이다. 쌍방울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네기 위해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게 쪼개기 밑반출 방식인데 김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개인당 3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를 화장품 케이스나 책 사이에 끼워서 중국으로 밀반출할 것을 지시했고요. 이렇게 밀반출된 자금을 다시 수거해서 북한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300만 달러 외에 북한으로 넘어간 비용들도 이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자금 밀반출에 동원된 쌍방울 임직원이 중복 인원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56명입니다. 네. 김 전 회장이 지난 대선 이후에 이 대표의 낙선의 실망감을 이제 표하니까 이 대표 측이 안심을 시켜줬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JTBC 보도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 지난해 3월 대선 이후의 상황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이 대표를 위해서 대북 사업비와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결국 방북을 못했고 대선에서도 졌다면서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본인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이 대표가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진술들 저희가 몇 차례 강조해 드린 대로 검찰 조사에서 나온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입니다. 또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직은 아니고요. 따라서 사실관계 앞으로 이제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재판까지 간다면 그 판결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제 자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평화부지사 자리를 신설하고 거기에 앉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요 진술에도 수차례 등장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통화할 수 있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인물도 이 전 부지사고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자신에게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9년 경기도 홍보방송에 출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모습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입니다. 계약.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용 당시 경기도 대변인도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낸 뒤 김용 대변인을 직접 만나서 대북 송금 사실을 알렸고 김 대변인이 고맙다고 답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죠.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도 대변인을 지내는 등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인한 그런 최측근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대북 송금 의혹 상황도 알고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지금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에 대해 들었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알았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전혀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 대표는 이제 관련 의혹이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지금 일축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앞서 밝힌 입장대로 오늘도 역시 검찰의 소설이라면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그 경기도가 당시에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 모르셨습니까? 그럼 혹시 뭐 승인이나 보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신 맛있게 드십시오. 검찰 출석 일정 정해지셨습니까? 일정 협의 중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 대표와 통화한 것 외에도 술자리 등에서 한두 차례 더 통화를 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서 조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조차 한 적 없다고 부인을 했다가 진술을 바꾼 만큼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서로 전혀 모른다고 주장을 했던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은 곧 김 전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오늘 5일까지입니다.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늘 4일에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김 전 회장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이 대북 사업 비용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도내 사업권 등 이권을 약속한 게 드러나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과연 기소될 때 이제 어떤 법률을 어떤 법적 혐의를 검찰이 적용을 할지 이 부분 저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이제 관련해서 결국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그 책임을 과연 검찰이 추궁을 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과연 경기도의 사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준 게 과연 사실이냐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지 또 몰랐을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완전한 소설이라고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알지 못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진술이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특히 중요한 진술이 2019년 11월에 한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송금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300만 달러가 갔다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 전혀 아는 사실이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연 김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도 또 검찰의 또 어떤 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로서는 어떤 피의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진술과 맞는 상황적인 전제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뭐 대북으로 송금한 돈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면밀하게 입증해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그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짧게 덧붙여서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부분, 다른 이제 대장동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공범이 성남 FC인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범으로까지 기소장에 이렇게 명시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부분, 이재명 대표의 책임 적시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구속 기간이 5일까지니까 며칠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을 지금 재판에 넘기더라도 이번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를 뭐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얼마나 공소장이 적시하는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보고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얘기,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서 봐도 저거는 전부 다 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아닙니까? 이 한 1년 5개월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정말 그림 그리듯이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객관적 상황하고 맞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쌍방울 그룹에서 압수수색한 문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문건들하고도 맞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뭐 초청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대화 내용과 함께 이렇게 그 이른바 두 개를 맞춰보면 이거는 이 일이 뭐 작은 일인가요?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입니다. 설령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북한과 교섭을 했다고 쳐도 그 위임은 이재명 지사가 계속 알고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수시로 위임이라고 보거든요. 점검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런 거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도 수시로 점검했다고 듣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선에서 딱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이번 공소장에도 그런 표현들 그게 뭐 공범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공모하여로 뭐 이렇게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거기다가 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야의 공방은요 아주 또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은 앞서 전해드린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이적 행위다, 반국가 행위다라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야당은 또다시 검찰의 조작 수사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발언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재명발 조폭 스릴러 소설이 자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러니까 앞서 이 대표가 이제 검찰의 그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한 것을 이제 받아치면서 이건 소설이 아니다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이 대표가 본인과 쌍방울의 연관성에 대해 내복을 사입었을 뿐이다라고 한 발언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쌍방울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겠느냐면서 3살 난 아이도 웃을 이야기이고 현란한 요설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선숙 최고위원은 대장동 수사팀의 조작 수사 수준이 미덥지 않았는지 수원지검이 나서서 이 변호사비 대납은 떼버리고 북풍 조사 수사 깃발을 들고 와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나섰다고 했고요. 오늘은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일방적 주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500만 달러를 갖다 송금하고 300만 달러 송금하는데 아무런 구두롭게 했다는 거 그 말이 그걸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증거를 못 내놓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이화영하고 뭐 북한 사람하고 얘기한 것을 이재명이 시켰대요? 이재명이 줬대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하 당신들이 또 옛날 방식을 또 써먹는구나 하고 신뢰를 잃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의혹, 그다음에 주장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체포동의안 제출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걸 두고서 벌써부터 민주당 안에서부터 설왕설래가 아주 한창입니다. 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북한 리스크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두고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땐 결과를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보도대로라면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얼마든지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지도부까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또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자유투표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 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이에 대해서 어제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인 만큼 반드시 부결된다고 단언을 할 수 없어서 원내 지도부가 확실히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 동향에 더 신경을 쓰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연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고민정 의원도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100% 부결은 단언하기 어렵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만약 가결이 되면 이 대표가 체포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지 않느냐면서 가결 후 역풍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또는 무조건 가결될 거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이제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부결시키는 게 맞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볼 일은 아니란 생각은 들어요. 여당에서는요, 또 은근히 가결될 가능성을 지금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이제 전략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15석이거든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중에 35명이 찬성을 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35표 이상의 이탈표를 예상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 날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차라리 구속되면 대표직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체포동의안 찬성해. 좀 저는 한 최소 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제출이 돼서 국회에서 표결까지 갈 경우 이 결과를 걱정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 말은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읽혀서 지금 아주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려인지 아니면 정말 불안감을 느끼는 건지 정말 현실적인 불안감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불안감은 아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사석에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만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 체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걱정이라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검찰이나 이런 데서 빨리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자꾸 정리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기자들의 취재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대안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포스트 이재명 체제의 대안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낙연 전 대표라도 귀국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제3의 인물 중에 누구 부상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마 이 가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아직 민주당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나 고민정 의원이 지레 약간 뭐 연막 작전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그 단계에 좀 머물러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보도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우려를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려나 걱정이라기보다는 그 걱정의 대상이 가결이나 부결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국민적인 여론을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체포동의안이 오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적으로 바라보시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특혜를 누려야 되냐라는 또 우리가 여론적인 역풍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로서는 이것을 당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다든지 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자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모두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 부담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가 힘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가결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보셨지만 그 당시에는 또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의원들이 처한 생각들 그리고 또 국민적인 여론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당론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주말로 이제 예정하고 있는 장외투쟁을 놓고서도요. 지금 당내에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는 토요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이 장외투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죠. 이 당 일각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지도부가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장외투쟁을 공식화했다면서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가게 되면 총선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고 이상민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결국 중도층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 때도 검찰이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면서 이 당 신뢰도가 깨졌는데 이런 싸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 장외투쟁을 두고 엇갈리고 있는 민주당 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민주당의 역사에서 탄압받은 시절이 지금뿐이겠습니까? 그때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정권이 워낙 진짜 무도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나가면 그것이 쉽게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고 또 탄압을 금세 멈출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장외투쟁이란 것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의총에서는 뭐 지나가는 말로 주말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뭐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의제로 던져졌다면은 아마 격론이 왔을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다. 특히 이번 그 장애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것처럼 이번 장외 집회를 이제 의원총회 한번 열지 않고서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의 불만이 더 크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은 더욱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소환에 맞서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카드를 동시에 뽑아들은 건데요.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 추진 모임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 의원들 이제 밤샘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파면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모임은 강경파 초선이 주축인 철험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서 친 이재명계 의원들로 구성이 됐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 로텐더홀 상황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 광야로 나가야 할 때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파면, 여기에 대한 참여한 의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죽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눈치,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특검 도입은 이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관찰해야 될 일이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비상식적인 처사를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특이해 보인다며 철험회 같은 강경파가 설칠수록 민심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검찰을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이제 와서 특검하자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민주당 장외투쟁을 비판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특이하게 보입니다. 철험회 같은 이런 강경파가 설치고 법에 맞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하면 할수록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결정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방탄도 모자라 장외 방탄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 엄동설안에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앞두고서요. 일부 이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그러니까 탄핵이죠. 이거를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에 지금 오랜 기간 계류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할 경우에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국 헌재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탄핵을 맡는 검사,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 검사 역할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래서 탄핵 현실적이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이상민
이상민 장관이 불법,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런 주장과 그다음에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되었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되었던 이거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국회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되는 한계 때문에 결국 국민 여론에 호소하겠다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이나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들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이 그 대통령의 가족들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부각시켜서 불공정하다라는 측면을 좀 부각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국민적인 여론을 띄우게 된다면 사실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는 그 여론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든 탄핵안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통해서라도 국민 여론을 더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카드는 있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띄워가지고 바로 본회의를 열린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또 바로 또 패스트트랙을 띄운다든지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저런 장치도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법사위도요. 그 제3 뭐 무소속이나 이런 데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어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정훈 의원의 찬성을 끌어내지 않는 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특검이나 이 탄핵이나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정치 투쟁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외 투쟁 뭐 이런 것도 정치 공세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일반 국민 여론이 자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해야 되고 이상민 장관 탄핵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국민 여론이 대단히 많으면 그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겠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 잘 아시다시피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1년 넘게 수사해서 그 소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뭘 그 국민 여론이 거기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이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마 정치 공세라는 것도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저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일반 국민을 설득해서 일반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아마 조만간 그 1심 결과가 나오나 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결이 나올 때 혹시 김건희 여사의 책임 부분이 강조가 되고 드러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지금 민주당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나 본데요. 한번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지방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보수층이 여전히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행보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지방 일정으로 구미를 방문해서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과거 산업화 중심 도시였던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이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리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선 후 첫 구미 방문인 어제 초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경제에 있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금호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을 추진한 대학으로 1980년대 산업화 시기에 기술인재 양성소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금호공대를 인재양성 전략회의 첫 번째 장소로 잡은 것도 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소재 기업인 SK 실트론을 방문해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산업 수출의 주역인 반도체 기업을 방문해서 이 신규 투자 협약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마지막 일정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이었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은 많았지만요, 이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방명록을 쓴 거 윤 대통령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약 1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다시 찾은 건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정신 계승을 드러내는 한편 또 지지층 결집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출입기자단에도 공지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는데요. 생가 입구 2km 전부터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다고 하고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추모관에서 헌화와 분향 또 묵념을 했으며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한 날이요,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인 김기현,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동시에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들 역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을 호소하려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치렀습니다. 김 의원은 보수 정통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보수 정통의 적통, 뿌리를 되살릴 수 있는 사람 김기현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구 중구에 있는 박정희 정신계승사업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는 등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면서 TK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네, 본격적인 국민의힘 전대 레이스에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대표 판세는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후보 등록인 첫날인 오늘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윤심을 놓고 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 정견 발표에서 저는 윤심이 아닌 윤힘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고요. 마찬가지로 후보 등록을 위해서 당사를 찾은 김기현 의원, 정견 발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대표로 김기현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그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다. 이것은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조합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심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본신의 힘을 바쳐서 선당후사하면서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밖에 조경태 의원은 후보 등록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윤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마음에 드는 후보, 국심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은 또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한 견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강화된 그런 분위기여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친윤계 의원들이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SNS를 통해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불성사납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후보고 김 의원이 신뢰를
받는 건 치열했던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부터 본선 승리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100% 확실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100% 맞아요? 저는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님을 그 인수위에서 특보 겸 또 인수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일도 했고 예.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뭐 의중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역시 안철수 캠프 측을 겨냥해 일부 후보 측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을 퍼뜨리며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를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선이 좀 더 맑아졌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안철수 캠프 측이 김찍장, 그러니까 김기현을 찍으면 장제원이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박으로 보입니다. 또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은 어제 라디오에서 장 의원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고충을 토로했다, 윤심이 안 의원에게 향했다 취지의 주장을 해서 장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들으신 것처럼 친윤계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 무척 강하고요. 또 직설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 의도가 또 궁금해지는 거죠. 네, 이 친윤계 의원들의 안철수 의원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내세워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이른바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기류가 흔들리자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안 의원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언론들을 종합해보면 여권 일각에선 친윤계가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 의원을 비윤 후보로 몰아서 이 전당대회 구도를 친윤 김기현 대 비윤 안철수 구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이 같은 친윤계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윤심을 먼저 누가 얘기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께서 윤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과 그건 반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다른 사람이 윤심 팔았다고 그렇게 그쪽을 비난한다는 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김장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연대를 이제 본인이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또 김장연대 없다라고 또 본인이 또 이야기한 분도 바로 또 그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김장연대를 균열시켰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후보 등록 기점을 전후로 해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아주 강하고 직설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눈길을 끄는데 바로 앞에서 전해드렸던 두 친윤계 의원의 얘기가 공통적입니다. 바로 윤심, 이른바 윤 대통령의 마음은 100%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윤심 논란이 일 때마다 윤심은 없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막상 또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과연 그럼 대통령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금 뭐 윤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거는 전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 사람은 다 알겠죠. 그렇죠.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을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느냐? 뭐 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하튼 김기현 의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윤심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는 사실 대통령이 그 당무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또 민심이 그래요. 물론 이번에 아무리 당심으로 대표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 극대화됐을 때는 민심하고 멀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3월 8일 전당대회 하고 나서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적절한 선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지금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밖에서 보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집권 여당의 이제 다음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그럼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건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또 민생을 해결해 줄지, 그리고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어떤 정책들을 내줄지 이런 비전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대하실 거고,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지 이런 비전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사실 전당대회 내내 남는 얘기는 누가 더 이른바 친윤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은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뭐 진윤 간별사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던 상황인데,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까지도 친윤계에서 노골적인 공격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것 자체가 대통령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민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당무 개입은 없고 윤심은 없다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나서서 저런 노골적인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윤계가 판세에 어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오늘 일제히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에 이은 새로운 변수가 될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SNS에 연이어서 친윤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냈었죠. 이 전 대표는 항상 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을 뽑지 않고 최선을 뽑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후회가 없다, 명심하자고 적고, 또 주변에 간제비와 하고제비 영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는 등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쓴 책의 출간 소식도 알리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켜자 이준석계 후보들도 전당대회 출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체제에서 만들어진 당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이었던 천하람 변호사는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준석계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이 후원회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허은하 의원의 후원회장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줄 서지 않아도 되고 청년들도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것이 제 출마 목표라면서 이런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여서 특별히 부탁드렸고 흔쾌히도 응해주셨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 이게 약간 청년층, 나이로 봐서 40대니까요. 청년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들이 다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비윤계의 특별한 대표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를 얻고서 결국은 비윤계의 어떤 대표주자로도 부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당권 주자들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다른 당권 주자들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우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 천 변호사의 출마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천 위원장도 상당히 많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나름 여러 가지 기여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고요. 안 의원도 다양한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 당이 그걸 통해서 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그게 당의 자산이 되는 것 아니겠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의욕을 보이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측의 캠프는 셈법이 좀 복잡해진 상황에서 천 위원장 출마의 영향을 각각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 측은 천 위원장의 출마가 안 의원 지지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만큼 또 이들 지지층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안 의원 측은 천 위원장의 비윤계 주자로 김 의원을 겨냥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다는 반응인데요. 천 위원장이 친윤계를 비판해왔던 만큼 또 출마 후에도 안 의원이 아닌 김 의원에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의 글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간제비, 하고제비 이런 말 나왔습니다. 이거 뜻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간제비라는 말은 뜻만 들이고 간만 보는 사람이고요. 하고제비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뭐 속어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천하람 변호사,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과연 비윤계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게 또 판세의 막판 변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바람을 몰고 오고 혁신 분위기를 띄우고 뭐 이럴 때는 대선 전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상당수의 당원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때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들어간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지금은 정권 교체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당원들의 절박감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혁신보다는 내년 총선 승리, 또 윤석열 대통령 브랜드로 뭔가 총선을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대단한 혁신 바람을 불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김기현 의원 측에서 분석한 것처럼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로 그 지지층의 상당수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계열 쪽이 만약에 이제 최고위원이나 대표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 표를 상당히 잠식해갈 거는 분산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영향력을 지금 시험해 보는 거다, 이렇게 평가한 그런 해설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1차적으로 컷오프를 통과할지부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컷오프를 통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 이준석의 어떤 지분이 국민의힘에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계약금의 행방은. 어제 정말 뜨거운 연예 뉴스였죠. 바로 영화배우 출신 심은하 씨의 복귀설이었는데 이게 아주 새로운 이상한 방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심은하 씨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A 콘텐츠 업체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심은하 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A 업체가 한 언론사를 통해 심은하 씨의 업무 대행을 한다는 B 씨에게 계약금으로 15억을 줬다는 주장을 내놨었고, 이에 대해 심은하 씨 측에선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계약금 15억 원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A 업체가 심은하 씨 측에 줬다는 계약금 15억의 행방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내면서 국면이 좀 새롭게 전환된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그 15억 원이 과연 심은하 씨한테 전달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안 됐다는 건지, 이게 지금 분명해져야 하는 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A 업체는 한 언론사를 통해서 심은하 씨의 업무를 대행한다며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받은 B 씨가 심은하 씨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 최종 확인했다, 이렇게 한 언론사에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A 업체 측은 B 씨가 심은하 씨로부터 작품 출연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해서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면서 잘못된 일처리로 심은하 씨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A 업체는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때도 심은하 씨하고 계약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표했던 그 업체인데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A사의 주장대로라면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이제 B 씨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A 업체 측은 B 씨와 관련해서 매우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여러 관련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B 씨가 이 심은하 씨 업무 대행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간 거라면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 내막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복귀설 논란이 불거지니까 심은하 씨 측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이 심은하 씨를 돕는 걸로 알려진 시 매니지먼트사 대표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심은하 씨의 남편인 지상욱 전 의원 역시 긴밀히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사태 대응에 나선 걸로 알려져서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심은하 씨가 당장 연예계로 복귀할 가능성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이 논란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심은하 씨가 연기에 복귀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해프닝의 유일한 소득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느닷없는 구설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심은하 씨가 여전히 복귀에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시 매니지먼트사 대표는 심은하 씨가 몇 년 전부터 배우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편 지상욱 전 의원 역시 아내 심은하 씨의 배우 복귀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언제든 서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씨도 오랜만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사실 무근인 복귀 소식이 재차 전달돼 무척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좋은 작품으로 함께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면서 이 복귀 여지를 남겨 팬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거인병 농구 스타 별세. 농구 스타인 김영희 선수가 결국은 사망했다, 별세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은 1984년 LA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농구가 은메달을 획득했던 이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은메달의 주역이자 한국 여자 농구계의 전설로 불려온 김영희 선수. 지난달 31일 60세의 나이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선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정말 최장 선수였고요. 그다음에 최장 선수임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였던 그런 선수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성기가 너무 짧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영희 선수 2m에 이르는 큰 키를 바탕으로요. 박찬숙 전 국가대표 감독과 함께 80년대 한국 여자농구 붐을 주도했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김 선수는 여자농구 국가대표를 지내면서 체육훈장, 백마장과 맹호장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88 서울올림픽을 1년 앞두고 쓰러져 일명 거인증으로도 불리는 말단비대증 진단을 받으면서 코트를 떠났습니다. 말단비대증은요,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돼서 신체와 장기가 비대해지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희 선수 역시 뇌종양과 저혈당, 갑상선 질환 등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투병해 왔다고 합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죠. 네, 김영희 선수는 지난해 저희 TV조선 마이웨이에 출연해서 부모님이 병으로 연달아 돌아가셨고 그 과정에서 운동으로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쓰고 집까지 팔아야 했다고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한 달에 채용연금 7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농구인인 서장훈 씨와 허재 전 감독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몇 번 줬는데 은행 통장으로 한 7번씩 줬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죠. 정말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허재 감독도 그때 이제 또 같이 대표팀에서 좀 훈련도 했고 힘내라고 또 성금도 보내주고 정이 많죠. 정이 많죠. 그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걸 진짜 제가 말로 대신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팬들이 또 김영희 선수를 만난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회원들이 임영웅 씨의 생일을 맞아 김영희 선수를 직접 찾아간 겁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매년 임영웅 생일을 앞두고 또 성금을 모아서 사랑의 열매나 대한적십자사 등에 전달을 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직접 마음을 전하려고 김영희 선수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김영희 선수도 평소 너무나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또 노래도 즐겨 들었기에 팬클럽 회원들의 방문을 아주 반갑게 맞았다고 하는데요. 김 선수는 또 임영웅 씨의 노래가 투병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도 요금 날벼락.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목욕탕도 아니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650만 원이 나왔다면 믿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일반 가정집에서 650만 원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 됐냐? 범인은 바로 세탁기 호스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입니다. 해당 아파트 1층에서 주민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이 세탁기 온수 호스가 빠져 있었고요. 그 온수가 1,000톤이 넘게 새서 이로 인해 수도요금이 약 650만 원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내용이 안내문에 담겨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 한 가구의 한 달 수돗물 사용량이 30톤에서 40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 1,000톤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참 실수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억울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도요금 650만 원 이거 그러면 내야 하는 건가요? 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주민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수도요금을 12개월에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지하나 벽에 묻힌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요금 감면을 해줄 수 있지만 지상에 노출된 배관의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살림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세탁기 수도꼭지를 이제 따로 잠그는 거 이거는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세탁기에 연결된 수도꼭지는 대부분 그냥 틀어놓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또 급수 밸브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면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좀 만약 호스가 좀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나 이번처럼 호스가 빠지면 물이 그대로 줄줄 새는 좀 난감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수 호수가 빠진다면 보일러도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까지 함께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온수 밸브 분명히 잠가둬야 하겠습니다. 그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이번처럼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연결된 수도꼭지, 특히 온수 밸브는 잠가두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소에도 세탁기 호스가 헐겁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